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3주차 공부를 합시다. 문학과 인간이 우리가 1주 1차 시에는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안내를 했었지요. 오리엔테이션 했었네요. 일단 비대면으로 뭐 종강까지 하기로 했고 2차 시는 문학의 개념, 3차 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뭐 2차 시, 3차 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난 2주차는 공통적으로 이제 내가 수업하는 과목들 공통적으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어요. 3주차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강의 주차별 강의 계획서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문학과 인간.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작가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걸로 보는 거였죠. 1차 시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2차 시하고 3차 시는 한말 그 지식인이었던 매천 황현의 그 현실 인식, 그 의의와 한계를 이렇게 살피면서 지식인이란 또 작가란 어떤 존재야 마땅할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벌써 3주차인데 3주차까지는 이제 내가 2월 지금 말경에 이렇게 수업 자료를 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지금 2월 뭐 하순 거의 말 2월 달은 28일밖에 없으니까 2월 말쯤에 지금 3주까지 수업 자료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녀석을 잘 열어주지 않아서 우리 학과 조교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분반 정원이 4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배정된 강의실 규모의 그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몇 명 학생이 이제 이메일로 간곡하게 녀석을 좀 열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학과 조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녀석을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첫 주 수강 시점 변경 기간에 이제 어쩌면 뭐 내가 확인을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뭐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고 해서 어쨌든 45명 정도 이렇게 우리 분반 인원이 채워졌을 거예요. 문학과 인간이 이제 국문과에서 개설을 하는 뭐 과목인데 처음에는 예전에는 문학의 이해 이런 과목이었고 두 분반 운영을 해요. 두 분반 운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분반에 이제 수강생이 몰리면 또 다른 한 분반은 이렇게 또 학생들 인원이 좀 적으면 학과에서는 또 그걸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녀석을 더 이상 어쨌든 뭐 강의실 그 규모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녀석을 더 열지 못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들었으면 좋을 텐데 늘 이렇게 매번 녀석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자, 3주 1차 시 작가는 무엇인가? 작가는 무엇인가? 자, 뭐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제 작가는 뭐 자료 만들어 놓은 거 봅시다. 흔히 책을 쓴 사람 혹은 텍스트를 쓴 사람, 뭐 텍스트, 책을 쓴 사람, 글을 쓰는 자가 작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품을 쓴 주체,
예술 전반에 걸쳐서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 작가는 자신의 체험과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모아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픽션을 창출해 낸다. 뭐 그러죠. 이제 아주 그 작가에 대한 가장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금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요. 예. 작가, 글을 쓰는 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복잡한 작품의 세계를 예술의 질서를 창출해내는 존재를 우리가 작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독특한 직업 집단의 출현은 19세기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어떤 신분제 봉건제가 이제 대체됐죠. 부르주아 계층으로 그런 자본가 계급으로 그러면서 이 이제 이 직업 집단 직업인으로서의 작가가 사실 글을 쓰는 존재로서의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의 영역도 이 자본주의의 이런 어, 대두와 함께 산업혁명의 성공 그 다음에 자본주의 대두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코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말이 인용할 때 이제 푸코의 말을 그 작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적 생산물의 생산자가 아니라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한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푸코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담론 모든 직접 생산물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실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한 담론을 뭐이 담론을 디스커스라고 이렇게 디스커스를 담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제 한국 우리 사회 그 사회 내에서의 어떤 뭐 쟁점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어떤 뭐 자유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작가다 뭐 이런 얘기죠. 음. 그리고 또 롤랑 바르트는 이제 저자의 죽음에서 롤랑 바르트는 작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독자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이 롤랑 바르트의 뭐 저자의 죽음 이 말도 이런 언명도 많이 이제 그 좀 활용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그 여기 밑에 나왔지만 권력의 이동 또는 문화적 전복이 그러니까 그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다는 얘기죠 성서가. 근데 라틴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지는 못해서 그 성경에 대한 해석, 주석을 오로지 사제들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대중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라 때 이제 한자가 유입돼서 오랫동안 그 한자가 그 이제 문자 언어로서의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조선 시대 15세기 중엽에 그 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고 46년에 이제 반포를 했죠. 그러니까 15세기 중엽에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자가 그 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자를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라틴어를 공부해서 라틴어를 이제 그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지배계층에 한정돼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15세기 중엽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한자가 문자로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이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소수의 어떤 소위 지식인 계층, 사대부, 양반 계층, 권력 하여튼 그 광의의 어떤 권력 계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뭐 90%가 넘는 95%가 넘는 백성들은 문자 그야말로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인쇄기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이렇게 대중화되고 이런 어떤 그 여건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 바르트의 이 말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어떤 뭐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독자로서 읽지만, 그러나 그 텍스트 안에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작가의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작가가 작품을 이제 만들고 출판하고 나면, 그래서 그 출판 시스템에 의해서 독자의 이제 이를테면 유통되고 소비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독자한테 이 텍스트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그 텍스트는 이제 작가의 그 어떤 권위는 이제 독자에게 넘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의 나름의 어떤 뭐 주제의식이라든가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은 온전하게 독자의 몫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전복 현상이다, 권력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는 사실 이건 나는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어떤 대중화 내지는 뭐 그 활자의 민주화라고 그럴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서의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작가로서 굉장히 많은 독자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경로가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의 작가는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제도에서의 작가는 무엇인가. 요 얘기 했죠, 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의 죽음, 뭐 요 얘기도 금방 했습니다. 아마추어리즘, 빅뱅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어, 인터넷 글쓰기, 그러니까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뭐 귀연인가, 귀연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등단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작가인데, 그 이제 한국어 문법도 굉장히 파괴하고, 그 그러면서도 그 어떤 뭐 온라인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그 어디 문해창작과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서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서도 그 포털 다음에서도 브런치 작가라고 해가지고 브런치라고 그래서 나도 그 뭐 예전에 그것다가 이제 글을 뭐한 2, 30편 쓰다가 귀찮아서 말았어요. 귀찮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남아있나 하여튼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이제 그 브런치에도 이를테면 이렇게 뭐 글 썼던 글 한 두세 편을 보내서 이제 심사를 통과하면 브런치 작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공간에다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많이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출판사에서 책을 또 이렇게 엮어내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단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발표하고 또 이제 독자로서의 어떤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 이게 이제 소위 아마추어리즘 빅뱅이다. 디지털,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디지털 시대가 이제 그런 아마추어리즘을 열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자 이제 김병익 선생은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죠, 아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정년을 오래전에 했는데, 김병익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작가가 이를테면 고전주 시대의 작가, 그러니까 작가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각 시대마다 작가로서의 자기 규정, 그 다음에 시대가 작가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좀씩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주 시대의 작가는 이성적 진리에 도달하려는 탁마의 도제였다. 그들이 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혹은 시를 만들며 있어서 취해야 할 목표와 태도는 자연이었다. 근데 그 자연은 중세의 어둠과 신비를 벗겨낸 근대적 인문주의와
과학이 부여한 그런 우주의 영원한 질서이자 객관적인 가치 체계로서의 이성의 세계, 지나침과 모자람을 다 같이 벗어난 절제와 중용이 지배하는 황금률의 세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성 중심의 세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이 뒤에 조금 더 보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주 시대의 작가는 이성의 세계, 진리의 교사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낭만주의 시대는 이제 감성의 그러니까 뭐 스승의 길을 이제 버리고 고독한 산책자가 되고 이성의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고전주의는 이성의 이제 탐구 교사였고 어 이제 낭만주의 시대는 감성에 정직한 정념의 추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그 상상력의 문제죠.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전주의 시대처럼 시련은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난 영감의 소유자로서의 천재만이 갖출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낭만주의 시대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를 이야기하죠.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산업혁명이 성취되고, 그래서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세속의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새로운 장르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된 작가들은 또 다른 성격으로서의 예술가적 자기 규정을 제시해요. 그들은 이성의 고전주의 시대처럼 이성의 영원함을 믿을 수도 없었고 낭만주의 시대처럼 감성의 초월성을 존중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는 말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건 이제 작가뿐만 아닙니다. 여타 예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때 현실은 뭐냐? 저기에 존재하는 어떤 자연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뒤엉켜서 누추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서로 뒤엉켜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공동체적 삶의 현장. 그것의 재현은 뭡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는 재현 미학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더니즘.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뭐 보편적 체계, 공동체적 객관성 이건 이제 이미 신뢰가 상실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그런 내면, 잠재적 충동을 정직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러니까 그런 것의 그 표현이 문학과 예술이다. 이런 모더니스트들의 자기 규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현실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한 세계대전을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현은 뭡니까? 세계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 그러니까 재현은 가짜야. 그래서 그 알 수 없음과 가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 작가들의 어떤 세계관. 우리 리얼리즘을 이제 지지하는 작가, 예술가들은 프랑스에서의 이런 어떤 사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격변기에 그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특히 이제 군 법정이 유대인 그 사관에게 독일의 간첩 혐의를 씌워서 종신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밀 졸라를 비롯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그런 부정을 폭로하면서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일대 그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알제리 전쟁기에 알제리가 이제 프랑스의 오랜 식민 지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겪을 때 프랑스 군부에 의한 고문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벌어질 때 또 작가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투쟁에, 그러니까 그런 당대의 어떤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개입함으로써 그 자유 확장에 기여했던 그런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죠. 이게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프랑스에서의 이런 작가적 전통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유력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작가는 모든 부정에 항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정에 항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까운 이들, 가족, 친구, 가난한 이웃에게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더 큰 대의를 바라볼 수 없다. 반대로 대의만을 쫓아서 혁명운동에만 투신하면 자칫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하여튼 현실의 역설이다, 딜레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문학은 대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을 목적으로 대할 것. 그래서 도덕적 역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이제 사르트르에 의하면 자유인인 작가와 자유인인 독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유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자유가 그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부자유한 상태로부터 부단히 획득될 게 필요하죠. 그래서 참여,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는 참여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문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글쓰기가 자유를 본질로 한다면 작가는 좋거나 싫거나 그런 자유 확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문학적 참여에는 인간의 자유 확대에 종사한다. 이런 의미와 더불어서 자유가 문학의 예술적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빨리 해볼까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황해안 문제는 2차 시, 3차 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쭉 넘어 그다음에 요 부분은 좀 잘라내야겠어요. 좀 정치적인 문제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라내야겠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작가란 김병익 선생의 어떤 나름의 정의에 의하면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구경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고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개별적이며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뭐 이렇게 이제 작가가 어떤 창조적 존재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글 쓰는 행위로서 자기를 증명할 것. 이제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작가란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현 문학은 꿈이다. 여기서 이제 상사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다시 이 김병익 선생의 그런 언명에서 우리가 이제 빌어올 것은 뭐냐면 빌려올 것은 작가란 글 쓰는 행위로서 자기를 증명할 것,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꿈이다. 꿈이란 얘기는 뭐냐면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당장의 억압으로부터 그 억압을 벗어난 어떤 세계,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 꿈꾸는 것, 이게 이제 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가 가져야 될 것이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작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시, 3조 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좀 빨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뭐냐? 끊임없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 작가로서. 더불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1번이 중요한 것이고 나는 그것과 더해서 자유 확대를 위해서 글쓰기의 본질의 자유의 확대가 있다면 자유 확대를 위해서 당대 현실에 개입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이거죠. 그리고 실천적 지식의 면모를 아울러 갖춘 자를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작가다라고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시, 3차 시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 문제, 자유가 그러면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에나 어떤 절대적인 선인가 이 문제도 또 두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매우 우리 헌법에서도 그 인간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권리로서 이제 보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의 판례를 보면 그런 자유권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굉장히 이렇게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한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유가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그 이를테면 진리고 선이고 정의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에, 그러니까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 얘기는 또 하여튼 뭐 계속 할 거고 그래서 3주 1차 시 작가란 무엇인가는 이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2차 시, 3차 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